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질문의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선 이동근 코치입니다. 예, 글 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책은 그 유시민 작가의 책이죠. 청춘의 독서. 청춘의 독서. 그게 이번에 2009년도에 원래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별 정복판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나왔던 그래서 몇 가지 좀 추가돼서 나왔던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자, 이 책에 보면 유시민 씨도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풀어냈던 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각자가 살아가면서 내 기억에 남는 어떤 책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 뭐가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이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빵장수 야곱. 그때가 제가 90년대 초에 아마 읽었던 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빵장수 야곱에서 어떤 그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 이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 그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벽돌을 모아서 큰 바위를 모아서 이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을 지었어요. 하나씩 성을 짓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만의 근사한 성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근사한 성을 가졌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봤던 상가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쌓아놨던 것을 무너뜨려야 상가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부수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부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다 부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다 나이 든 노인이 된 거죠. 노인이 되어서 보니까 예전에 그 상가들을 다시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 가치,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근사한 성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근사한 성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끝에 다다를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걸 다시 보기 위해서는 그 성을 부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생각들을 부숴내서 다시 예전에 봤던 것을 돌아보는 그것이 이제 제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그 성을 내가 깨부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그런 좀 신선한, 저에게는 좀 충격을 줬던 그런 좀 책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성을 부순다. 네. 그게 인생이다. 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내용 중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웠다가 바람이 불기 전에 일어난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했지. 선생님 바람하고 상관없이 누웠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막 얘기하시더니 이게 대화가 이렇게 어렵나 뭐 감성이 없어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셨는데. 그러네요. 네. 감성이 없는데요. 티 아니에요? 극티. 기억에 남는 책 혹시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책. 그냥 사실은 저는 책을 거의 안 읽어봐서 기억에 남는 책이 없는데 또 책을 거의 안 읽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재미있는 수학 탐험이라고 수학 퍼즐 모아놓은 책을 봤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에게 흥미를 끌었어요? 이게 문제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답.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려고만 잘 안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잘 안 풀리면은 나중에 답 보면은 이거구나 하고 뭔가 번뜩이는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딱 주면은 그때 감동받는 거지. 우리 박종화 대표님이 이제 수학가로 이제 카이스트 박사를 받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봤던 그 책이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그때도 왜 수학이었을까 궁금한데요. 그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책은 아니고 수학적인 사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책이었던. 수학책만 주로 읽었어요 어렸을 때도? 책 안 읽었다니까요. 그 책 하나 정도 읽고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도 제대로 읽기 어려워서 그냥 겨우겨우 교과서 읽고 수업 따라가는 정도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 성인이 돼서는요.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본인 책만 읽었나 보다. 아니, 저는 사실은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책을 사실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전체 다 읽진 못하지만 항상 그 책을 막 도서관 가서 이렇게 반 정도 30% 이렇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금은 또 일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뭐 일 때문에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긴 하지만 경영서적을 읽긴 하지만 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책을 왜 이렇게 집착을 했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고 물론 이제 뭐 몇천 권 몇만 권씩 읽었던 사람에 비해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막 그런 약간 집착과 강박이 있었던 것 같고 잘 교육받은 어린이였으니까. 그렇다고 뭐 꼭 그렇게 딱 교육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뭐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책 쓰기 전에 필사 공부할 때 그 죽음의 수용소 뭐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빅터 프랭클 그 책을 보고 좀 약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 가지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겪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족과 함께 같이 갇혔는데 자기 와이프는 가스실에서 죽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가 이걸 알려야겠다. 그래서 나와서는 정신 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를 이룩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좀 인상적이었냐면 강제 수용소에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다들 그 어려운 막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사는 것에 이렇게 목을 매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절규들 그래서 생명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제가 생각한 그런 의미, 삶의 의미와도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삶이 정말로 한 줄 빗줄기처럼 정말 소중한 건데 또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나에게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하게 한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렸냐면 우리 유경철 대표는 도덕 선생님이 딱 떠올랐어요. 전 도덕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왠지 어떡하지? 외모는 체육 선생님인데. 왠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도덕 선생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렇게 필사했어요. 필사는 안 했어요. 필사는 두세 번 정도 봤는데. 두세 번 정도. 예, 근데 좀 되게 감명도 깊고 막 되게 오열하면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여기서 우리 세 분 다 책을 쓰셨잖아요. 네. 네. 자신이 집필한 책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 뭐가 있는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많아. 나는 지금 이제 이번에 쓰면 세 권밖에 안 되긴 한데. 네. 저는 그냥 어떤 책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대화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애착이 가고 그다음에 잘 팔린 책은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책이지만 사실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첫 번째 책이에요. 피터 드러커의 인적영역 현실을 이뜨기다다 그 책인데 제가 처음 쓴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나름대로의 혁신적으로 그때 피터 드러커에 약간 심취해가지고 꽂혔어. 예, 꽂히기도 했고 또 약간 책을 쓰기 위한 그거가 되게 좋다는 주제로 생각되고 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책을 다 읽고 그거에 대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때 조직에 대한 뭐 경영, 리더십 이쪽으로 쓴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서투르게 잘 모르면서도 막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썼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감동받은 게 그게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11년째 됐는데 어떤 담당자가 저를 강의를 불렀는데
자기가 너무 이 책이 그 책이 너무 감명이 깊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갔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책에 줄을 막 쳐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붙인 다음에 완전 책을 봤더니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어떻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 한 3-4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원래 스타일이 줄 쳐서 보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래서 줄이 엄청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11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옛날 책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걸 줄을 쳐서 읽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아 내가 너무 뒤에 많은 책이 있으니까 이 첫 책에 대한 애정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쓰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실 제일 힘들었죠. 첫 책 쓰는 방법이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첫 책을 쓰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거의 뭐 1년 걸렸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투자했고 막 진짜 몰입했는데 아 그걸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어떤 가치를 그분이 알아줬구나. 또 그분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제일 나에게는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책 뭐였어요? 2003년이었는데. 이야 진짜 오래되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이 나를 바꾼다라는 책이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2002년에 1년 동안 그 칼럼을 일주일에 하나씩 썼던 거가 모여서 책이 됐는데 사실은 나는 뭐 책을 쓰는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뭐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나한테 이쪽의 일을 하게 만들어준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제가 집필한 책이 많지 않아서 2권 있는데 이번에 나올 책까지 하면 3권이긴 하지만 네, 2권 있는데 2권 중에서 제일 첫 책이 사실은 코칭의 정석이란 책이에요.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 그 책은 제가 4년간 썼어요. 4년간 썼는데 2년간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년간 내가 했던 내용들을 PPT로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2년간은 그 PPT로 정리했던 것을 텍스트로 풀어내는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배웠던 것을 담아내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4년간 썼던 책이고 그 책에 나왔던 시점이 2014년도예요. 14년도가 뭐냐면 제가 2005년도에 코칭을 시작했고 14년이니까 딱 10년이 된 시점이에요. 그때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막 썼는데 나중에 편집자가 보니까 내용을 막 빼더라고요. 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 나는 이제 자식 같은 책들을 글을 컬럼을 나름대로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 빼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빴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유경철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저는 그 책을 가지고 PPT로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PPT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PPT 다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여성분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예쁘게 이렇게 나와 좀 다른 캐릭터의 어떤 PPT를 만드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러면서 내 책에 대해서 이분은 필사는 아니지만 PPT로 만들면서 그걸 강의안으로 쓰고 계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줬구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다 첫 책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 첫 경험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 그걸 또 누군가가 또 알아봐주고 어떤 그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어줬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애착이 가는 길이 아니었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3번째 질문은 이게 유시민 씨가 책에 보면은 딱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문장을 딱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저마다 원하는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뭐 좋다 뭐 이런 의미인데 최선이다라고 했는데 자 과연 그것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 없이 그 안에서 그냥 자기만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매혹적인 문장이지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방식으로 지금 전부 다 살고 계세요? 저는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운 신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해지면
내 거밖에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테두리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듣지 않고 가는 그거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이라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종교가 달라가지고 사람들은 전쟁도 하고 뭔가 세상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념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종교죠. 그쵸.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념이죠. 맞아요. 위험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사주 공부하셨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삼재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재수 없는 게 3년 동안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재수가 딱 없을 때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내 고집이 올라올 때. 이게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맞을 거야. 여기 투자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막 주변의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저기 하면 될 것 같아라는 내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 순간이 운이 안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딱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내 속에서 확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좀 주변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옷 입을 때 있잖아요. 뭔가 누추하고 뭔가 아닌데 그 왠지 저희 옷 괜찮아요. 막 입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운이 안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남들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 생각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오빠 이 옷 좋아하는가 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옷을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나는 이제 네가 좋아해? 나도 계속 입어야지. 이렇게 될 때가 우리가 좀 주변의 얘기를 안 듣고 내 고집으로 뭔가 할 때. 그럼 결국 꼰대가 됐을 때 위험하다. 네. 그런 거죠. 막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 질문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부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게 부자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뭐 마음 부자? 돈이 많아야지 부자야. 그래요? 그럼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그럼 그 부자가 그 부자인가요? 돈이에요, 경제력이에요, 아니면 뭐 그거는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박종화 대표께서 돈이 많은 것으로 결정을 하면 그럼 돈이 뭘까? 돈이라는 건 뭔가. 돈이 뭘까? 돈에 대해서는 욕구가 붙어 있다고 해요. 5가지 욕구가 붙어 있는데 그 5가지 욕구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지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두 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듣고 너무 싶어요? 뻔하니까. 듣고 싶어. 듣고 얘기할게. 네. 돈에는 5가지 욕구가 붙어 있어요. 욕구 5가지. 네. 그래서 현실 치료자인 이 율리안 블라서가 했던 얘기 5가지 욕구를 보면 첫 번째가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 근데 그 돈의 욕구예요, 그게? 돈에 붙어 있는 5가지 욕구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자, 생존이란 욕구는 뭘가 붙어 있냐면 사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은 뭐냐면 불안함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돈을 통해서 내 불안함을 없애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생존에 대한 욕구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사주고 싶고요. 뭔가 자녀에게 건물 하나 사주고 싶고 아니면 뭔가 좀 해주고 싶고 그렇게 좀 뭐 베풀고 싶고 함께하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여행 가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랑의 욕구거든요. 사람들과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것. 이거는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힘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것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강사비가 내 회당 5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왜 자꾸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사례를 들어도 회당 500만 원으로 사례를 들고 역시 500만 원 꽂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자유의 욕구가 있어요. 자유는 뭐냐면 내가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대부분 제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100억이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자유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우선 회사를 그만둔대요.
회사를 그만. 왜냐하면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럼 뭐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가장 인상이 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우선은 집에서 몰라야 된다. 집에서 와이프하고 이 사실을 몰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시내 근처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얻는데요. 오피스텔 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출퇴근하겠다. 출퇴근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내가 어디 좀 여행 가고 싶어. 그럼 출장 가는 거죠. 해외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내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해서 4박 5일 이제 어떤 미국에 다녀온다 이렇게 한번 다녀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유에 대한 즐거움, 자유에 대한 욕구고요. 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안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즐거움에 대한 욕구예요. 즐거움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이 제 사촌 조카의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사촌 조카가 지금은 저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알바를 해서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한 몇백만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자기 여행 가요. 여행 가서 다 써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나무래요. 뭘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돈을 모아놨으면 저축을 해야지. 미래를 저축을 해. 너는 왜 놀러 가냐는 거죠. 너는 왜 저축을 해야지 왜 놀러 가. 이 얘기하는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안정되게 저축해야지. 그런데 사촌 조카는 나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돈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놀러 가요.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이게 5가지 욕구거든요. 그 사촌 그 조카? 네, 조카. 사촌은 부자예요? 자세한 건 얘기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라는 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생존을 우리한테 좀 생존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좀 더 나가면은 생활을 좀 좋게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활을 누리려면은 생존이 돼야지만 생활을 누리잖아요. 근데 생존에 너무 묶여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생존이 여기 없이 생활만 누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몇 달 동안 소득이 없으면은 길거리 나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5가지 욕구가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죠. 5가지 욕구가 다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두 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5가지 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돈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끌린다고 한다면 그 욕구가 내가 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은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관계를 가지거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 우리는 또 다르니까 어떤 욕구가 있어요? 아니 나도 비슷하고 생존의 욕구 맞는 것 같고 힘도 맞는 것 같고 재미, 즐거움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 자유 이거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그 욕구에 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부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죠. 자유. 네.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다 그 내용은 다 맞죠. 근데 맞는데 사실은 가장 큰 요소로 치자면 그 자유가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생존 이것도 기본은 있어야겠지만, 근데 이제 자유를 할 수 있다는 건 자유롭게 뭘 사고, 자유롭게 어디에 가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된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선은 뭘 말을 해야 되냐면 생존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욕구라는 것은 글라스의 얘기는 욕구는 타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불안함이 커요. 그래서 뭔가 불안함이 커서 그것을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그건 이제 사람마다 특징인 거니까 우리가 그걸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타고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질문이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인데 실제로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럼 공짜로 만약에 뭐가 생기면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그러면 그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그 한동안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 10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10억으로 그 이자 소득을 얻었을 때 한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4, 500만 원을 쓰면서 그냥 일을 안 해도 뭐 생활이 유지되는 이러한 상태를 사람들은 많이 부자라고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의 꿈 10억 만들기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젝트였었고 했거든요. 맞아요. 사람들끼리.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지금은 부자 저번에 한번 그 유튜브 보니까 최소 30억이라던데요. 그러니까 설문을 했을 때 기준이 설문했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한 30억 얘기하는 이상 거예요. 돼야 네. 이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 30대에 얼마가 있는 거랑 50대 얼마가 있는 하죠. 거랑 또 다르니까 네.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한번 또 이런 질문도 되는 것 같고 그럼 공짜로 생기는 거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위해서 진짜 시간이나 에너지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잘 안 됐을 때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을 각오하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가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뭐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자기 기분의 주인이 되는 사람.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대로 살지 않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에 대한 주인인 것처럼 자기 기분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아마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 사람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기분의 주인인가라고 돌아보면 한편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 그랬을 때 야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나이 들수록 조금씩 적어지기는 같기는 한데 아직도 있기는 해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이 정신적 건강이란 무엇인가라고 딱 들었을 때 그 생각 떠오르는 거랑 네. 정신적 건강한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거랑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고 사소한 거에 내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든지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나 혼자서 느끼는 감정, 정신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인지가 떠오르는데 인간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럼 육체적으로 건강한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아닐까요? 좀 나는 애매한 게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는 뭐 아프지 않고 수치 같은 것도 정확하고 뭐 건강검진 못하는데 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뭐 정신과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나 고민이나 번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 상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예민한 사람들이 좀 많고요.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굉장히 소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성격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경우도 많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금방 손절하기도 하고 오래 만나기도 힘들고 또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타고난 거고 어느 성격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건강하다는 건 뭐 그런 사람이 정신을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일할 때라든가 전혀 어떠한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그 덜 예민한 사람이 건강한 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예민한 사람들 좀 화낼 텐데 예민한 게 뭐 잘못이 아니니까 그건 타고난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저는 제 개인적인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 번민이나 고민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적고 무딘 사람. 아니 그런 거가 많아도 스스로 잘 관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정말 내가 예민하지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게 좀 건강한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건강한가요? 나는 건강한가? 세 번째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답하시죠. 자. 저는 예민하지는 않은데. 네.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요? 생긴 거랑 다르게 예민하잖아. 예민해져? 아니야 사람 몰고 가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근데 성격 자체는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좀 예민하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원래는 예민하거나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어요. 예민하지 않고 그냥 무디고 굉장히 뭐랄까 그냥 뭐 꼼꼼하지 않은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좀 일적인 거에서 좀 받은 것 같아요. 일을 좀 잘하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 이런 거겠지. 강의했는데 다 잤어. 그러면은 뭐 그렇지 뭐 내가 얘기했는데 뭐 자도 생각 없어. 이런데 우리 유 대표 같은 경우는 다 잔 게 아니라 한 명이 눈이 좀 흐리뭉텅했어. 그러면 쟤가 왜 흐리뭉텅한 저 눈빛을 내가 어떻게 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지? 가서 지적해주고 싶은데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게 계속 그게 거슬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예민해지는 거네. 그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민한 거예요? 그때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예민해지는 거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쟤를 휴대폰을 안 보고 내 강의를 듣게 할까? 막 이런 또 고민도 하고. 그렇죠. 자기 발전적인 그런 건데. 여튼 제가 좀 예민해 보여요.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부터. 영역에서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민하진 않는데 그 예민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예민의 영역이 좁은 사람이 있는데 전 좁다.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각자가 그 영역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소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예민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어떤 일이나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다면서? 저요? 저는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질문.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